한때 유럽의 심장이었던 나라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틈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나라가 떠오르고 있죠. 독일은 왜 멈췄고 폴란드는 어떻게 달리기 시작했을까요? 이 변화의 한가운데에 대한민국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오늘은 유럽의 지도가 다시 그려지는 순간, 그리고 그 변화가 우리에게 어떤 기회가 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024년 겨울, 독일 볼프스부르크의 폭스바겐 본사 앞에는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88년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자국 내 공장 폐쇄 검토. 그것은 단순한 기업의 구조조정이 아니었습니다. 유럽 제조업의 심장이 멈추기 시작했다는 신호탄이었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메이드 인 절머니는 품질의 대명사였고 독일 엔지니어링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기술력의 상징이었습니다. 뮌헨의 BMW, 슈투트바르트의 메르세데스 벤츠, 그리고 볼프스부르크의 폭스바겐. 이 세 거인이 이끄는 자동차 산업은 독일 경제의 등뼈였습니다. 하지만 등뼈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의 번영에는 두 개의 숨겨진 기둥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시베리아에서 흘러오는 저렴한 천연가스였고 다른 하나는 베이징과 상하이의 거대한 소비 시장이었습니다. 러시아의 가스는 독일 공장의 용광로를 저렴하게 가동시켰고 중국의 소비자들은 프리미엄 가격에 독일 자동차를 기꺼이 구매했습니다. 이 완벽해 보이는 시스템은 수십 년간 작동했습니다. 그러나 완벽함에는 언제나 균열의 씨앗이 숨어있는 법입니다. 2022년 그 균열이 터져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함께 러시아 가스관이 막혔을 때 독일 산업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에너지 비용이 치솟았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저렴하게 제품을 만들던 공장들이 갑자기 가장 비싼 전기료를 내야 했습니다. 알루미늄 제련소가 문을 닫았고 화학공장의 가동률이 떨어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중국 시장에서도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한때 독일 자동차를 열망하던 중국 소비자들이 자국의 전기차 브랜드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BYD, NIO 같은 이름들이 상하이 거리를 점령했습니다. 독일 자동차 회사들의 중국 판매량은 곤두박질 쳤습니다.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는 기준선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이 지수가 40 아래로 내려가면 경기 위축을 의미합니다. 독일의 지수는 40대에서 맴돌았습니다. 유럽의 경제 엔진이 역회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자본의 탈출이었습니다. 독일 기업들이 해외로 투자처를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BASF는 중국에 100억 유로 규모의 새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자국이 아닌 해외에서 미래를 찾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의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독일이라는 제조업 국가에 대한 불신임 투표였습니다. 한때 유럽의 병자라는 수식어는 남유럽 국가들의 것이었습니다.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하지만 이제 그 불명예스러운 타이틀이 새로운 주인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주인은 독일이었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다만 같은 모습으로 반복되지 않을 뿐입니다. 1990년대 초 세계 경제 5위의 자리에 앉아있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일본이었습니다. 재팬 애즈 넘버원이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미국인들은 일본 기업의 회사를 빼앗길까 두려워했습니다. 도쿄 항공부지의 땅값이 캘리포니아 전체보다 비쌌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버블이 터졌습니다. 일본은 이후 30년간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잃어버린 10년이 잃어버린 20년이 되고 다시 잃어버린 30년이 되었습니다. 한 세대 전체가 경제적 정체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디플레이션, 고령화, 그리고 혁신의 정체. 일본 경제는 좀비처럼 살아있되 살아있지 않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지금 독일의 모습이 그때의 일본과 묘하게 겹칩니다. 제조업에 대한 과도한 자신감, 이것이 첫 번째 공통점입니다. 일본은 자동차와 전자제품으로 세계를 정복했다고 믿었습니다. 독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만든 것이 최고다라는 믿음은 자부심에서 오만으로 변질되기 쉽습니다. 디지털 전환의 지체, 이것이 두 번째 공통점입니다. 일본 기업들은 인터넷 시대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소니의 워크맨은 애플의 아이팟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독일도 비슷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전기차 시장을 재편하는 동안 독일 자동차 업체들은 뒤늦게 대응에 나섰습니다. 에너지 전환의 실패, 이것이 세 번째이자 가장 치명적인 공통점입니다. 일본은 후쿠시마 사태 이후 에너지 정책에 혼란을 겪었습니다.
독일은 탈원전을 선언했다가 러시아 가스에 의존하게 되었고 그 의존성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차이점도 있습니다. 일본의 버블 붕괴는 내부적 요인이 컸습니다. 독일의 위기는 외부 충격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전쟁이라는 변수, 지정학이라는 변수. 독일은 경제적 효율성만 추구하다가 안보라는 가치를 관과했습니다. 저렴한 러시아 가스에 의존한 것은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전략적으로는 재앙이었습니다. 공급망에서 안보를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을 독일이 가장 비싼 수업료를 내고 배웠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은 이미 아픈 것에 소금을 뿌리는 격이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를 올렸지만 그것은 위축된 내수시장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기업들의 투자가 위축되었고 소비자들의 지갑이 닫혔습니다. 독일 경제부 장관은 구조적 변화를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완곡한 표현이었습니다.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은 패러다임의 전환이었습니다. 비용 효율성의 시대가 끝나고 있었습니다. 안보와 회복 탄력성의 시대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전환의 한가운데서 예상치 못한 승자가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바르샤바의 아침은 활기찼습니다. 크레인이 하늘을 찌르고 건설 현장의 소음이 도시를 채웠습니다. 이곳에서는 무언가가 건설되고 있었습니다. 건물만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미래가 건설되고 있었습니다. 폴란드. 오랫동안 이 나라는 유럽의 주변부였습니다. 서유럽의 부품 공급처, 저렴한 노동력의 원천, 독일 공장의 하청업체. 폴란드인들은 영국과 아일랜드로 일자리를 찾아 떠났습니다. 폴란드 배관공은 서유럽에서 저렴한 이민 노동자의 대명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이야기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숫자가 말해줍니다. 독일이 0%대 성장으로 허덕이는 동안 폴란드는 연평균 4%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1인당 GDP는 이미 포르투갈과 그리스를 추월했습니다. 한때 폴란드보다 잘 살았던 남유럽 국가들이 이제는 폴란드를 올려다보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달랐을까요? 첫째, 지리적 이점의 재발견입니다. 폴란드는 서유럽과 동유럽의 교차점에 위치합니다. 과거에는 이것이 저주였습니다. 강대국들의 침략 경로였으니까요. 하지만 글로벌 공급망 시대에 이 위치는 축복이 되었습니다. 유럽 어디로든 물류를 보내기 좋은 위치. 폴란드는 유럽의 물류 허브로 부상했습니다. 둘째, 노동력의 질적 향상입니다. 폴란드의 젊은 세대는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고 IT 기술을 갖추고 있습니다. 바르샤바와 크라쿠프에는 소프트웨어 개발 센터들이 들어섰습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이 폴란드에 연구개발 거점을 세웠습니다. 셋째, 규제 환경의 유연성입니다. 독일이 복잡한 노동법과 환경 규제로 기업들의 손발을 묶는 동안 폴란드는 투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이것이 논쟁의 여지가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자본은 저항이 적은 곳으로 흐릅니다. 폴란드는 그 흐름을 읽었습니다. 넷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전략적 파트너십입니다. 폴란드는 혼자 성장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파트너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파트너는 10,000km 떨어진 동아시아의 반도 국가였습니다. 대한민국. 이 두 나라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필연이었습니다. 역사의 상처를 공유하는 두 나라가 미래의 비전을 공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의 시작은 전쟁터에서 울리는 포성이었습니다. 폴란드를 이해하려면 먼저 그들의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고통의 역사이며 생존의 역사입니다. 지도를 펼쳐보면 폴란드의 지형이 보입니다. 끝없이 펼쳐진 평야, 비수와 강이 흐르는 비옥한 땅. 평화로운 시절에는 축복입니다. 농작물이 풍성하게 자라고 교역로가 열립니다. 하지만 전쟁이 터지면 이 평야는 침략자들을 위한 고속도로가 됩니다. 산맥도 없고 자연적인 방어선도 없습니다. 1795년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러시아,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세 제국이 폴란드를 나눠 가졌습니다. 지도에서 폴란드라는 나라가 사라졌습니다. 완전히. 123년. 그것은 한 세대가 아니라 4세대가 넘는 시간입니다. 증조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나라 없는 백성으로 태어나 나라 없는 백성으로 죽었습니다. 폴란드어를 쓰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폴란드 역사를 가르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존재 자체가 부정당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비밀리에 언어를 가르쳤습니다. 숨어서 역사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폴란드는 아직 죽지 않았다. 이것이 그들의 국가 첫 소절입니다. 다른 나라들의 국가가 승리와 영광을 노래할 때 폴란드 국가는 생존을 노래합니다. 아직 죽지 않았다는 것. 그것이 그들의 선언이었습니다. 1918년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폴란드는 부활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20년밖에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1939년 9월 1일 새벽 4시 45분 독일 전함 슐레스비히 홀슈타인이 그단스크 인근의 폴란드 요새를 향해 포문을 열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폴란드에게 또 다른 지옥의 시작이었습니다. 서쪽에서는 나치 독일이, 동쪽에서는 소련이 밀려왔습니다. 히틀러와 스탈린. 20세기의 두 악마가 비밀 협정을 맺고 폴란드를 양분했습니다. 폴란드는 그 사이에 낀 도살장이 되었습니다. 아우슈비츠, 이 이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곳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대부분이 유대인이었지만 폴란드인들도 수만 명이 학살당했습니다. 카틴숲, 1940년 봄 소련 비밀경찰이 폴란드 장교, 경찰, 지식인 2만 명 이상을 학살했습니다. 소련은 수십 년간 이 범죄를 부인했습니다. 나치의 소행이라고 거짓말했습니다. 바르샤바 봉기, 1944년 8월 폴란드 저항군이 나치에 맞서 봉기를 일으켰습니다. 소련군은 비스와반 건너편에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스탈린은 폴란드 저항 세력이 약해지길 원했기 때문입니다. 63일간의 전투 끝에 봉기는 진압되었습니다. 20만 명의 민간인이 죽었습니다. 히틀러는 바르샤바를 지도에서 지우라고 명령했습니다. 도시의 85%가 파괴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났을 때 폴란드 인구의 5분의 1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6만 명. 그중 반은 유대인이었고 반은 폴란드인이었습니다. 지금 바르샤바 구시가지를 걸으면 아름다운 중세 건물들이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중세의 유산이 아닙니다. 전후에 폴란드인들이 벽돌 한 장 한 장 주워 모아 복원한 것입니다. 그들은 옛 그림과 사신을 참고해 도시를 다시 지었습니다. 그것은 건축이 아니라 저항이었습니다. 기억의 복원이었습니다. 이런 역사를 가진 민족에게 안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뼛속 깊이 새겨진 생존의 본능입니다. 2022년 2월 24일 새벽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었습니다. 키이우를 향해 미사일이 날아갔습니다. 하르키우에 포탄이 떨어졌습니다. 유럽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큰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르샤바에서 그 뉴스를 들은 폴란드인들의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악몽이 돌아왔습니다. 우크라이나와 폴란드는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를 점령하면 다음 표적은 어디일까요? 역사는 답을 알려줍니다. 언제나 폴란드였습니다. 1939년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때도 서방은 폴란드를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폴란드와 상호방위 조약을 맺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독일이 침공했을 때 그들은 선전포고만 했을 뿐 실질적인 군사행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가짜 전쟁이라고 불리는 시기입니다. 폴란드가 무너지는 동안 서방은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80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불신의 기억은 유전자처럼 전해집니다. 폴란드 정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도와야 한다. 그것은 이타심만이 아니었습니다. 생존 본능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버텨야 폴란드가 안전합니다. 폴란드는 자국군이 운용하던 전차를 우크라이나에 보냈습니다. T-72 전차, PT-91 전차. 현역 장비 300대 이상이 국경을 넘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결정이었습니다. 자국의 방어력을 약화시키면서까지 이웃나라를 돕는 것. 그만큼 절박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보낸 장비를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폴란드는 서유럽을 바라봤습니다. 나토 동맹국들, 특히 독일. 독일의 대응은 실망스러웠습니다. 아니, 실망을 넘어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독일이 처음 제안한 군사 지원은 헬멧 5,000개였습니다. 전차도 미사일도 대공포도 아닌 헬멧. 러시아 탱크가 밀려오는데 헬멧을 쓰라는 것인가? 폴란드인들은 분노했습니다. 왜 독일은 소극적이었을까요? 이유는 복잡했습니다. 러시아와의 경제적 연결고리, 노르트스트림 가스관을 통해 흘러오는 천연가스, 독일 산업의 동맥이었습니다. 푸틴의 심기를 거스르면 그 동맥이 끊어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독일에는 역사적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침략자였던 독일은 군사적 행동에 매우 조심스러웠습니다. 다시는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전후 독일의 정체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주의가 이제는 나약함으로 비쳤습니다. 폴란드는 레오파르트 전차를 요청했습니다. 독일제 전차는 나토 표준이었고 우수한 성능으로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독일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5년 뒤에나 가능합니다. 생산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랜 평화에 취해 방산 산업이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수요가 갑자기 폭증해도 공급을 늘릴 수 없었습니다. 미국은 어땠을까요? 미국도 바빴습니다. 전 세계에서 주문이 밀려들고 있었습니다. 대만,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방산업체들의 생산 일정은 꽉 차 있었습니다. 줄을 서십시오. 그것이 미국의 대답이었습니다. 폴란드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서방을 기다리며 무장 해지 상태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다른 길을 찾을 것인가? 그때 한 나라가 손을 들었습니다. 원하시는 날짜에 맞춰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제안이었습니다. 폴란드 국방 관계자들은 처음에 의심했습니다. 그게 가능한가? 독일도 못하고 미국도 못한다는데. 하지만 한국은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70년간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북한과 대치해온 나라. 단 하루도 긴장을 늦출 수 없었던 나라. 한국에게 무기는 수출 상품이기 이전에 생존의 도구였습니다. 한국의 방산 공장들은 쉬지 않았습니다. 평시에도 전시 대비 체제로 운영되었습니다. 탄약 재고, 예비 부품, 생산 라인,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평화의 배당금을 누리며 방산 산업을 축소할 때 한국은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2022년 7월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K2 흑표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천무 다연장 로켓. 역사상 단일 계약으로는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이었습니다. 규모는 수백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3개월 뒤 첫 번째 선적이 이루어졌습니다. 2022년 12월 폴란드 그디니아 항구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실은 화물선이 도착했습니다. 폴란드 국방장관이 직접 마중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안도와 감사가 섞여 있었습니다. 독일이 서류를 검토하고 있을 때 한국은 이미 배송을 마쳤습니다. 이 속도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첫째, 한국의 방산산업 생태계입니다. 현대로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KAI. 이 기업들은 전차, 자주포, 항공기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하청업체들의 네트워크, 숙련된 노동자들, 효율적인 공급망,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둘째,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입니다. 해외에서는 때때로 조급함으로 비판받기도 하는 이 문화가 이 상황에서는 결정적인 강점이 되었습니다. 야근, 주말 근무, 초과 근무. 한국 노동자들은 납기를 맞추기 위해 전력을 다했습니다. 셋째, 정부의 지원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 계약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금융지원, 수출보험, 외교적 뒷받침, 모든 자원이 동원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공감이었습니다. 폴란드와 한국, 이 두 나라는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대국 사이에 끼인 지정학적 위치, 폴란드는 독일과 러시아 사이에, 한국은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식민 지배의 경험, 폴란드는 123년간 지도에서 사라졌고 한국은 35년간 일제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선 경험, 폴란드는 바르샤바를 복구했고 한국은 서울을 복구했습니다. 경제성장의 성공 경험, 한국의 한강의 기적은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폴란드도 1990년대 이후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뤄냈습니다. 이런 공유된 역사가 두 나라를 연결했습니다. 폴란드인들은 한국을 이해했습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지, 왜 그렇게 안보에 민감한지, 왜 그렇게 빨리 움직이는지. 그리고 한국도 폴란드를 이해했습니다. 왜 그렇게 절박한지, 왜 그렇게 서방에 실망했는지, 왜 그렇게 자주 국방을 원하는지.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역사가 맺어준 인연이었습니다. K2 전차가 폴란드 땅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폴란드의 진짜 목표는 더 원대했습니다. 단순히 무기를 사는 것이 아니라 무기를 만드는 능력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그 요구에 응했습니다. 기술 이전. 이것이 계약의 핵심이었습니다. K2 전차의 폴란드 버전, K2PL이 개발되었습니다. 이 전차는 폴란드 현지에서 생산됩니다. 한국의 기술과 폴란드의 노동력이 결합됩니다. 처음에는 한국에서 만든 부품을 조립하는 수준이지만
점차 현지화 비율이 높아질 것입니다. 최종적으로는 폴란드가 독자적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과거 한국이 걸어온 길과 같습니다. 1970년대 한국은 미국에서 무기를 사왔습니다. F4 팬텀 전투기, M48 패턴 전차. 하지만 박정희 정부는 단순한 구매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기술을 배우고 모방하고 개량했습니다. 처음에는 라이선스 생산으로 시작해 점차 독자 개발로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물이 K1 전차이고 K9 자주포이고 KF-21 전투기입니다.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의 대전환. 한국은 그 여정을 성공적으로 완주했습니다. 이제 폴란드가 그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국이 길잡이 역할을 합니다. 폴란드에 건설되는 방산 공장들. 그곳에서는 한국 기술자들이 폴란드 노동자들을 교육합니다. 용접 기술, 조립 공정, 품질 관리, 모든 노하우가 전수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이전 그 이상입니다. 제조업 생태계의 이식입니다. 방산산업은 고도의 기술 집약적 산업입니다. 정밀 가공, 첨단 소재, 복잡한 전자 시스템. 이 모든 것을 만들려면 수많은 협력업체들이 필요합니다. 1차 협력업체, 2차 협력업체, 3차 협력업체. 피라미드처럼 연결된 공급망이 형성되어야 합니다. 폴란드에 이 피라미드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폴란드 진출, 폴란드 기업들의 기술 습득, 새로운 협력업체들의 탄생, 복잡한 생태계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방산산업은 파급 효과가 큰 산업입니다. 전차를 만들려면 철강, 알루미늄, 고무, 유리, 전자부품, 소프트웨어 등 수많은 산업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방산산업이 성장하면 관련 산업들도 함께 성장합니다. 폴란드는 이를 통해 유럽의 제조업 허브로 발돋움하려 합니다. 독일이 탈산업화의 길을 걷는 동안 폴란드는 산업화의 새로운 장을 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에너지 안보입니다. 폴란드는 한국과 원자력 발전소 건설도 협의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원전 기술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UAE 바라카 원전 프로젝트의 성공이 그 증거입니다. 독일이 탈원전을 선언하고 러시아 가스에 의존하다가 낭패를 본 것을 폴란드는 지켜봤습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결심. 에너지 독립 없이는 진정한 안보도 없습니다. 원전, 방산, 제조업. 이 세 축이 폴란드의 새로운 경제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 한국이 있습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쉬지 않고 돌아갑니다. 어제의 강자가 내일의 약자가 되고 어제의 약자가 내일의 강자가 됩니다. 영원한 승자는 없습니다. 영원한 패자도 없습니다. 있는 것은 오직 변화뿐입니다. 독일의 위기는 무엇을 말해줄까요? 그것은 성공이 실패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독일은 너무 오래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러시아 가스가 영원히 흐를 것이라 믿었고 중국 시장이 영원히 열려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혁신을 멈췄고 적응을 게을리했습니다. 지금 한국을 보며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한국도 성공에 취해 있을 위험이 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이 산업들이 영원히 경쟁력을 유지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중국이 추격해오고 있고 새로운 기술 패러다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독일이 디지털 전환에 뒤처진 것처럼 한국도 다음 전환에 뒤처질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 바이오 테크놀로지, 새로운 물결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물결을 타지 못하면 밀려날 것입니다. 폴란드의 부상은 무엇을 말해줄까요? 그것은 절박함이 힘이 될 수 있다는 희망입니다. 폴란드는 편안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역사의 고통, 지정학적 위협, 경제적 도전, 이 모든 것이 그들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안주할 여유가 없었기에 달려야 했습니다. 한국도 그랬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섰습니다. 자원도 없고 자본도 없었습니다. 있는 것은 사람과 의지뿐이었습니다. 그 절박함이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은 풍요로워졌습니다. 절박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위험일 수 있습니다. 한국과 폴란드의 동맹은 무엇을 말해줄까요? 그것은 지정학적 재편의 시대에 새로운 파트너십이 필요하다는 교훈입니다.
냉전 시대의 동맹 구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모든 것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유럽은 분열되어 있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 새로운 연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가치를 공유하고 이익을 공유하고 역사를 공유하는 나라들의 연대. 한국과 폴란드의 관계는 그 새로운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확장될 수 있습니다. 폴란드만이 아닙니다. 체코, 헝가리, 루마니아, 중부 유럽의 국가들이 있습니다. 이들도 비슷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러시아의 위협, 에너지 안보, 경제 발전. 한국은 이들에게도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방산뿐 아니라 에너지, IT, 인프라, 협력의 영역은 무궁무진합니다. 물론 위험도 있습니다. 폴란드와의 대규모 계약은 한국의 금융 지원을 수반합니다. 차관, 신용 공여. 이것은 리스크입니다. 특정 지역에 대한 금융 노출이 집중되는 것은 위험합니다. 독일 경제의 침체는 한국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독일은 한국의 주요 수출 시장 중 하나입니다. 자동차 부품, 반도체, 디스플레이. 독일이 어려우면 한국도 어렵습니다. 리스크 관리가 필요합니다. 다변화가 필요합니다. 폴란드만 바라보지 말고 여러 나라로 분산해야 합니다. 유럽만 바라보지 말고 다른 지역도 개척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독일이 실패한 이유는 변화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익숙한 것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폴란드가 성공하는 이유는 변화를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것에 도전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123년의 공백을 깨고 부활하는 폴란드, 그리고 그들의 손을 잡고 유럽의 새로운 지도를 그리는 대한민국. 이 드라마틱한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위기는 변화를 강요합니다. 하지만 그 변화를 주도하는 자만이 미래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오직 하나, 변화한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